언년아, 고인에게 제비하고 길을 떠나자. 너무나 을씨년스러운 곳이라 더 있고 싶지가 않구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그들은 짱구의 무덤 앞에 섰다. 그들은 예를 차렸다. 언년이는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땅거미가 내리고 있는 데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댔기 때문이다. 정우는 마음을 굳세게 먹었다. 짱구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살아남은 자기와 언년이 그리고 언년의 뱃속아이 이 세 목숨은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는 고리짝들을 자신이 전부 등에 둘러매었다. 그리고 언년이는 혼자 홀가분하게 걷게 했다. 어디든 인가를 찾아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언년이를 온돌방에서 잠을 자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자칫 하다가는 언년이가 유산할 염려도 없지 않았다. 그는 벌써 구절령 고개를 향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언년아, 모피로 단단히 몸을 덮어라. 날씨가 매섭구나. 서둘러 인가로 내려가자. 그리고 잠자리를 찾아보자꾸나. 나리, 이 첩첩산 중에 인가가 있을까요? 글쎄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책에는 제가슴 마을이 여기 오봉산 계곡에 흩어져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 기록은 자주 그리고 여러 서책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마을을 찾아가면 잠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리, 제가슴 마을이란 무엇이옵니까? 그러면 저기 얼어붙은 저 보울강을 건너가야 하나요? 강을 건너갈 필요는 없다. 내 생각으로는 꼭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람 살기에 좋은 양지 바른 곳에 특히 두만강가에 그런 제가승 마을이 있을 것 같구나. 제가승 마을이란 회령 근처에만 퍼져 있는 특이한 마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를 깎은 스님이지만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란다. 그들은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결혼도 한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들은 절에 기거하지 않는 스님을 자처한단다. 그러나 모든 삶의 방식을 불가의 법도를 따라서 한단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비를 의뜸의 덕목으로 삼고 있기에 살생을 거부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단다. 나리,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풍속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냐. 그들은 옛 여진인들의 후손이란다. 그들은 대부분 조선민족에 동화되어 버렸지만 회령 고을에만 아직까지 그런 족속의 후예들이 남아있단다. 정우는 언년이가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신통했다. 그녀는 어쩌면 짱구의 죽음이 가한 충격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그녀는 짐짓 거짓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정우는 더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눈이 얼어붙은 산길은 무척이나 미끄러웠고 눈과 낙엽이 길길이 쌓인 산악이 가도 가도 끝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년아, 이거 큰일이 났구나. 어디 동굴이라도 다시 찾아 들어야겠다. 날이 저기 산 모퉁이에 웬 불빛이 보입니다요. 저기에. 저것이 그 스님들 마을이 아닐까요? 스님 마을이란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모른 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입은 옷 중에서 피가 조금이라도 묻은 것은 벗어서 여기 눈더미 속에 깊이 던져버려야 한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고 말 것이다. 샌디는 벌써 옷을 갈아입었더랬습니다요. 그래, 나만 갈아입으면 되는구나. 저리로 좀 비켜라. 을련이가 지어놓은 새 모피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정우는 민가로 들어갈 차비를 단단히 했다. 피 묻은 옷을 입고서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단번에 신분의 의심을 받을 것이 틀림없었다. 옷을 갈아입은 정우는 눈으로써 손과 팔뚝 그리고 얼굴등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았다. 어쨌든 민가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동네가 보이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의와 허기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정말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
나리, 우냐, 말하거라. 정우의 뒤를 따라오던 언년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천한 계집을 버리고 혼자만이라도 가시옵소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정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언년이는 눈더미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걸을 힘을 잃고만 것이었다. 정우는 그녀에게로 뛰어가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그녀를 두 팔로 들어 올렸다. 그녀의 불러오른 배가 그의 시야 앞에 가득했다. 정우는 이제 언년이를 두 팔로 안고 걷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정우는 그녀가 상당히 무겁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홀몸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옷을 찢어 목으로 감아 멜빵을 했다. 그녀를 좀 더 안전하게 두 팔 위에 얹어 안고 가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으니 주위에 얼어붙을 염려도 없었다. 그래서 정우는 옷가지들을 꺼내서 그녀의 몸을 감았다. 그러자니 더욱 무거웠다. 언년아, 나리 천한 계집을 버리고 가시옵소서. 언년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죽어서는 안 된다.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짱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기어코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기도 살려야 한다. 나리, 이 천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십니다. 정말 눈더미 속에 버려주옵소서. 아서라, 그런 소리랑 다시는 하지 말거라. 금방 무너질 것처럼 위태하게 임립한 산들이 끝도 없이 뻗어나간 산악이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가물거리는 마을은 가도 어떻게 조금도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았다. 정우는 정말 필사의 노력을 했다. 여기서 쓰러지면 새의 생명은 그 불꽃이 꺼져버리는 것이었다. 정우로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힘든 경우는 드물었다.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자기를 짓눌러 왔다. 자기는 끝까지 버텨야만 했다. 이런 첩첩산중에 웬 마을일까? 혹시 도적눈 마을은 아닐 테지? 아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여기라고 산소님이 사는 산채가 없으란 법도 없지 않은가. 그는 정신없이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지금은 오직 자신도 살고 자기의 두 팔에 매달린 이 두 생명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러나 왠지 두 다리가 자꾸만 후들거려 왔다. 그리고 자꾸만 몸이 겹쳐지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정우는 어디선가 개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언년이를 가슴에 안은 채 눈덩이 속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그는 혼절을 해버렸다. 기력이 쇠진해버린 탓이었다. 무쇠처럼 단단하고 표범처럼 날쌘 정우도 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인간은 역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결코 무쇠가 될 수도 없었고 표범이 될 수도 없었다. 정우와 언년이는 제가끔 눈 속에 뒹굴었다. 이제 그들은 동사할는지도 알 수 없었다. 정우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만 가물거리는 의식의 한 끝을 거세게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언년이 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도 삶을 포기한 모양이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다. 정우는 누군가가 자기 곁에서 두런거리는 음향을 듣고 눈을 떴다. 석가래가 보이고 흙으로 된 천장이 보였다.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떠보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낯선 집의 방 안에 누워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했다. 말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옆자리에 있소이다. 정우는 옆으로 얼굴을 돌려보았다. 과연 언년이가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잠들어 있는지 죽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았다. 자세히 보았더니 그녀의 가슴은 상하운동을 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요? 사람 사는 동네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오. 여기 오국산성 아래 한 마을이요.
오국산성이라면 운두산이 아니오. 그렇소이다. 노영이 우리 동네 입구에서 저 여자와 함께 쓰러져 있었소이다. 아마 우리 보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어 죽었을 거요. 보초라니, 그럼 여기에 무슨 병대가 있소? 아니,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보초라고 해서 꼭 무슨 병사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오. 그냥 우리 동네의 보초들이요.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우리 동네에서 자경단을 만들어서 술라를 돌고 있소이다. 정우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방 안을 둘러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시선을 주었다. 그는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방의 바람벽에는 틀림없는 승복이 몇 벌 걸려 있었고 한 귀퉁이에는 가사까지도 횃대에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머리를 박박 깎고 있었다. 여기가 절간이옵니까? 아니요, 절간은 아니요. 하지만 부처님을 모셔놓고 지성으로 공양하는 곳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오. 그래도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요. 아, 며칠 전에는 웬 칼든 놈들이 들이닥쳐서 어떻게나 심하게 노략질을 해대는지 혼이 났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났습죠. 칼찬 놈들이? 그놈들이 바로 자기들을 덮친 그놈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들은 말로만 듣던 바로 그 제가승인지도 모른다. 여진족의 후예들이다. 여진족이란 원래가 우리 조선족에게 복속되어 온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발해가 만주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층 사회를 이루고 있던 말갈족이 바로 여진족의 기원이다. 발해가 거런족에게 망한 후 여진족은 두만강 연안에서 조선반도 쪽으로 몰려와서 살게 되었다. 그들은 주로 여기 회령과 무산 주변에서 살았으나 일부는 함흥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족에 동화되었으나 그 일부가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럴 경우 그들은 회령과 무산고을 인근의 심산유곡에 집거하고 있었다. 이 여자분이 부인이온지요? 아니요, 다만 동행일 뿐이요. 하지만 임신을 하신 분이라 걱정이 아주 크옵니다. 아, 그렇던가요? 두 분을 부부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요? 두 분 다 옷차림이 남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리의 몸에서 풍기는 것하고 이 여자분에게서 풍기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여자가 나리의 몸종이 아닌가 했습니다요. 그럴 턱이 있나요? 나도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은 아니외다. 하지만 보찜 속에 들어있는 서책들을 보고서 우리는 나리의 지체가 아주 높은 것을 짐작했습니다요. 정우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서책들과 지편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곰곰이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혹시 자기를 무슨 첩자라도 되는 듯이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 표정과 언행으로 보아 전혀 그런 낌새는 없었다. 나리, 그러면 이 여자분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이 도리인 듯 하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신이 언년이와 같은 방에 누워있는 것이 퍽 불쾌하기는 했다. 자기도 자기지만 언년이 쪽에서 한결 더 그럴 것 같았다. 조금 후에 장정 몇 사람이 들어와 아직까지 제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언년이를 들고 나갔다. 장정들에게 들려나가는 언년이의 배는 상당히 불러 있었다. 그녀의 불러오는 배가 시선을 끌었다. 백두산에 산짐승 잡으러 갔다가 저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은 호환을 만나 불교의 객이 되고 말았소이다. 정우는 아무도 묻지 않은 말을 했다. 그는 그 순간 그녀의 불러오른 배의 주인을 밝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늦었군입쇼. 백두산에서는 늦어도 8월에는 하산을 해야 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저 여자분은 저렇게 수태를 하셨지요. 참 큰 고생을 했습니다. 정호는 주인과의 대화를 끊고 다시금 잠으로 빠져들었다. 힘이 달려 더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마침 밥상이 차려져 들어왔다. 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래도 잡곡밥에 나물이며 감자 따위가 푸짐하게 올려져 있었다. 정우는 정신없이 밥그릇을 비웠다. 그러고는 다시금 잠이 들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는 먹고 자고 자고 먹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만 이틀인가를 그렇게 쉬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정우는 이상한 인기척으로 잠을 깼다.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상스레 향긋한 냄새가 코끝에 와 닿았다. 정우는 침입자의 동정을 느끼면서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침입자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정우 자신의 이불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다. 정우는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무심코 손을 들어 올리던 정우는 질겁하고 말았다. 너무나도 부드러운 사람의 몸이 만져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침입자는 여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니시운지요? 건강이 많이도 좋아지신 것 같사옵니다. 촌장어른의 하명으로 이렇게 결례를 하게 되었사옵니다. 촌장어른이라 하오시면 이 집의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댁은 누신지요? 촌장어른의 천첩이옵니다. 정우는 긴 신음을 토했다. 제가승 마을의 습속이었다. 귀한 손님에게는 집주인이 자기의 아내를 하룻밤 허락하는 습속이었다. 그것은 이들의 오랜 습속이기 때문에 잘못을 따질 처지는 되지 못했다. 건강이 외만하시면 물리치지 마옵소서. 정우는 긴 신임을 토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쇳일을 물리치시면 촌장어른께서는 자신의 호의를 물리치시는 것으로 알고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이옵니다. 정우는 다시 한번 신음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먼 데서 촌장어른의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마도 마당의 한 구석이나 뒷간에라도 가 있는 듯 했다. 그의 기침 소리는 지금 정우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정을 자신이 잘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나리께서 미동도 하지 않으시니 쇳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요. 정우는 참으로 입장이 난처했다. 하기야 자신의 몸에도 벌써 열기가 돋아났다. 옷을 거의 입지 않다시피 한 여자를 발에 안고 있으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이런 정사를 벌여도 되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큰 낭패라도 당하는 것이나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 이런 일이 가끔 있사옵니까? 아닙니다요. 쇳내는 처음 있는 일이옵니다. 쇳내가 처녀 시절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촌장어른께서 아름다운 풍습이 두절되는 것을 언제나 가슴 아프게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기회가 쇳내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풍습이라. 그렇지요.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베푸는 환대의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결국 촌장의 차백에 손을 대지 못하다가 새벽녘에야 그녀를 가졌다. 그녀도 만족해했다. 그녀는 정우에게 큰절을 하고 방을 나갔다. 새벽에 잠을 깬 정우는 집안이 부산하게 돌아가는데 저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변을 보기 위해서 마당으로 내려섰다.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마당을 쓸고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중에 언년이도 끼어 있었다. 그녀가 정우에게로 다가왔다. 나리, 잘 주무셨습니까요? 옥체는 건강하온지요? 그래. 너는 어떠냐? 항상 홀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분부 명심하겠습니다요. 언년이는 정우에게 꾸벅 절을 하고는 다른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녀가 건강을 되찾을 것을 보니 참으로 안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다들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다. 그러자니 얼핏 보아서는 남녀의 구별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몸집이나 목소리로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는 있었다. 남녀의 숫자가 비슷한 것만 같았다. 아침에는 햇살이 났다. 주변이 반짝 빛났다. 공기는 너무나 맑았다. 칼날 같은 주위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으나 뜨거운 방에서 잠을 푹 잤기 때문에 그렇게 추워 보이지가 않았다. 정우는 하인인 듯한 사람의 안내를 받고 목욕간으로 갔다. 거대한 나무통 안에는 뜨거운 물이 넘치게 담겨 있었다. 정우는 탕 안으로 들어가 몸을 뜨거운 물속에 담갔다. 조금 있으니 목욕간의 나무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웬 사람이 둘이나 들어왔다. 뜨거운 물에서 올라오는 김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 만에야 정우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머리를 깎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손을 앞으로 돌려
다들 긴 수건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다들 20살이 될까 말까한 처녀승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나리, 너무 놀라지 마옵소서. 저희는 촌장 어른의 명을 받자와 나리의 목욕을 도와드리려 들었습니다요. 목욕을 도와주러? 정우는 기가 찼다. 뭘 어쩌자는 것인가? 제가승이란 족속은 별별 희한한 풍습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그들은 조선족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 외관으로 보아서는 전혀 조선족과 구별되지 않았다. 정우가 탕 바깥으로 나오니 그녀들은 나비처럼 다가와서 그를 맞았다. 그러고는 긴 널판자 위에 그를 눕혀놓고서 사지와 몸뚱이 떼를 씻기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들은 정우의 몸을 넓은 천으로 덮기는 했다. 목욕을 마친 정우는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것은 웬 장삼이었다. 어디로 따져보아도 그것은 스님들이 입는 장삼이었다. 머리를 깎지 않은 내가 이런 고귀한 장삼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정우는 조금 주저했다. 그러니까 들고 온 젊은 여승은 고개를 들지 않고 목욕간을 나가버렸다. 정우는 조금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은 스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도 머리를 깎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장삼을 입을 수 있으리. 나리, 저희는 절에서 수도하는 스님이 아니라 제가승이라 하여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입고 먹고 살아가지만 옷 많은 승복으로 입고 원할 경우에만 머리를 깎습니다요. 자신의 몸을 씻어주던 여승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 장삼을 승복으로 보지 말라 이런 말이냐? 바로 그러하옵니다. 이것은 평복이며 일상복이옵니다. 하지만 상투를 튼 내가 장삼을 입으려니 참으로 난처하구나. 정우는 억지로 장삼을 걸쳤으나 참으로 어색했다. 그러나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주인인 촌장은 얼씬도 하지 않고 그의 하인들만 부지런히 정우에게 드나들었다. 정우는 목욕을 끝낸 뒤 자신이 거처하는 방으로 돌아왔다. 아랫목에는 화로의 숯불이 발갛게 담겨져 있었다. 정우는 오래간만에 정신이 용왕담의 수면처럼 맑아져옴을 느꼈다. 그는 오래간만에 자신이 구리짝에서 지필묵을 꺼냈다. 그리고 지편들에다가 지금까지 기록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어가기 시작했다. 험준한 산악의 아침은 조금씩 깨어가고 있었다. 이제 제법 아침 해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투명해서 열기가 전혀 없는 햇살이었다. 날이 사랑채로 오셔서 조반을 드시라 하옵니다요. 오냐 알았느니라. 정우는 장삼자락을 매만지면서 방문을 나섰다. 여승아이가 방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정우가 묵었던 방은 이 집의 곁에였던 것이다. 그는 깨끗한 초가집의 사랑채로 인도되었다. 촌장 어른이 사랑채 문 앞에 나와 서 있었다. 날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 피로는 말끔히 푸셨는지요? 아이고 촌장 어르신 과분한 대접을 받고 보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개념하지 마십시오. 제가승 마을의 법도가 그러하오니 놀라실 일이 전혀 아니옵니다. 학식과 덕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나친 환대를 하시니 참으로 거북하옵니다. 사랑방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정우는 반주를 곁들여 오래간만에 포식을 했다. 촌장이 첩이라는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도 무슨 법도인 듯 했다. 상을 물리고 나서 조금 뒤에 아주 후덕하게 생긴 노파한 사람이 다가상을 차려들고 나타났다. 나리, 인사 받으십시오. 소인이 내자이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보살의 기풍을 가지고 있었다.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에는 인자함과 근엄함이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정우를 받은 여인은 촌장의 측실이었다. 노파는 이것저것 음식 수발을 들더니 사랑방을 물러났다. 날이 소인이 소청이 있사옵니다만 촌장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정우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정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사람이 결국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그는 본능적으로 방문 앞의 동정을 살폈다. 혹시 불길한 징조라도 있으면 큰일인 것이다. 그러나 무슨 기미도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무슨 말씀이온지요? 여차하면 문을 박차고 도망질을 쳐야 하는 것이다. 다름 아니오라. 소인의 말씀을 이상하게 듣지 말아 주옵소서. 다름 아니오라.
소인이 생각엔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오라. 말씀을 하옵소서. 촌장은 계속 머뭇거리기만 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인이 생각으로는 나리께서도 삭발하심이. 네? 어쩐 말씀이오신지? 나리, 소인이 보기로 나리는 혹시 관아의 눈을 피하는 처지가 아닌가 하옵니다. 소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며칠 전 웬 사납게 생긴 무사 두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러 어떤 사람의 행적을 물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지도를 그리기 위해 산천의 여러 가지를 유심히 살피며 돌아다닌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의 얼굴과 신장, 그리고 말투, 걸음걸이의 특징 등을 말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나리와 비슷한지 기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나리야말로 그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찾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죠. 허허허, 그래요? 그거 참 듣던 중 기이한 말이로군요. 소생이 지도를 그리기 위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험상스런 무사들이 소생을 찾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젊은 선비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지도 그리는 일이 관아의 금지사항이 아닐는지요? 소인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아는 당연히 관조를 풀어 소생을 잡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그리는 일은 무슨 병사를 배치하는 일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일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자고로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그 작업을 힘들여 해오고 있사옵니다. 학자가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시문을 짓든 그것은 그의 자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학자가 어떤 지도를 그리건 그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는지요? 소생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소인이 드리는 말씀인데 삭발을 하시면 이 가시밭길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우리 제가승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깎은 이유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호는 촌장의 의견이 탁견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촌장은 뜸을 들인 후 잠시 동안 정호의 얼굴을 응시했다. 정호는 이 알 수 없는 인물인 촌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여간 궁금하지 않았다. 일정이 바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을에 좀 오래 유하시는 것이 어떠하올는지요? 그것은 왜 그러하옵니까? 절기가 겨울이기 때문입죠. 지금 길을 나서봐야 이 주위에 어디를 더 가시겠습니까? 오르신 말씀이옵니다만 그리하면 촌장 어른께 큰 폐가 되지 않을는지 그 점은 걱정하지 마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제가승 마을이라 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한결 더 마음을 뭉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살이 준비는 걱정이 없습니다요. 그리고 우리를 제가승 마을 사람이라 하여 관아에서는 특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수색도 하지 않고 이단시하고 있으니 한 몸 숨기는 데는 여간 편리하지 않지요. 정호는 말을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촌장의 친절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해야 할 이유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란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이 비록 전생의 인연에 의한 이유라 하더라도 이유는 이유인 것이다. 전생의 인연을 정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설마하니 자기가 여진족의 후손인 여기 제가승 마을의 촌장과 그런 것이 맺어져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소인을 의심하지 말아 주옵소서. 소인은 사실 청년들이 나리를 업고 왔을 때 본의 아니게 나리의 보짐속을 보게 되었사옵니다. 그래서 소인은 나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소인은 나리가 지리학자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낸 것이죠. 아울러 나리가 어쩌면 그 칼찬 두 사내가 찾는 바로 그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 오차를 드시면서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네,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소인이 이래봬도 이 부족의 종손이 되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우리 부족
25대 손이라고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족속은 불행하게도 문자 속이 어두워 부족의 내림을 문자로 기록해서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부족의 피의 흐름을 굳건히 간직해야 하는 종손이 되는 입장에서 소위는 언제나 우리 부족의 삶의 근거지가 어떤 경로를 밟아서 지금에 이르렀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살아생전에 이것을 밝혀놓고 죽으면 소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리를 만난 것이죠. 이렇게도 숱한 지편들에 가지가지 표지를 하면서 조선 팔도를 직접 답사하는 학자시라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진서들을 독파하신 분이라면 어쩌면 소인의 소망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인의 본심을 의심하지 말아 주옵소서. 소인이 대인에게 천첩을 바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옵니다. 듣고 있사옵니다. 조선족과 같은 문화민족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풍습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만이 고이 간직해온 우리 나름대로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풍습이옵니까? 그래서 소인이 대인을 우리 마을에 유하시게 하고서 우리 부족의 근원을 좀 캐보고, 그리고 우리 부족이 살아온 유역을 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대인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한서를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것이옵니다. 오호, 이것 참. 소생은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옵니다. 소생은 춘장어른께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학문을 닦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오직 다리 힘이 좋아서 이때까지 조선의 지리학자, 지도학자들이 써놓고 그려놓은 서지와 지도를 참고 삼아 조선 팔도를 떠들면서 그 정확도를 따져보고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그래서 소인은 바로 그 작업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책상 물림으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가본 것처럼 서책을 쓰고 지도를 그리는 일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인께서는 이 추운 절기에 직접 백두산을 등정하셨다니 과연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학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우리 여진족의 내력은 어떠하옵니까? 우리가 살아온 땅은 어디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습니까? 정호는 이제 촌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이 사내를 완전히 믿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글쎄요, 소생의 생각은 촌장 어른과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여진족을 미개민족이나 야만족으로 보는 것은 사실 조선의 훈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여진족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들 하는 말로 만주족이라고 부르는 족속이 바로 여진족인데, 여진족은 지금에 와서는 중국을 지배하는 한족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학설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주의 동가강 유역과 조선의 회령 부근에 남아있는 제가승 마을의 일종이 그 흔적을 위지하고 있다고들 합니다만 대인의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만주 어디를 방문해 보아도 우리 족속의 흔적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락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한족이라는 너무나 거대한 용광로 속에 우리는 겁없이 휩쓸린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조선족도 자주 한족의 침입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형적으로 한족과 한 통속이 되어 삶을 영위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인의 생각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만주로 이주해 가고 있는 조선족 사람들이 우리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촌장 어른께서는 인류학에 대한 대단한 식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원 별 말씀을. 그런데 우리 여진족의 생성과 쇠잔의 과정을 좀 소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소생도 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진이라는 말은 발해국이 망하고 나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발해국의 구성족속의 일족이었던 말갈족을 일컫는다는 사실입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은 거란족이었는데 요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당나라와 요나라 시대에 유명했던 흑수말갈은 그 후 두만강 유역에서 조선의 함경도 유역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흑수여진 혹은 생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촌정어른의 부족도 이 생여진의 일족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 생여진은 후에 건주여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길림성 남부에 모여 살던 여진을 숙여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진족의 걸출한 인물들은 언제나 흑수여진, 그러니까 생여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촌정어른의 선조가 되시는 분이시죠. 예를 들어서 금나라를 세워서 한족의 송을 압박한 아고다가 생여진 출신이었고 몇 백년 후에 후금을 세웠다가 세력을 떨쳐 청으로 계층한 누르하치가 그렇습니다. 단기 3567년에 몽고족의 원나라가 금나라를 멸하자 여진족은 몽고족의 지배하로 들어갔고 일부는 한족화되었으며 그 후 한 200년 후에 명나라가 흥하자 여진인들은 한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명나라에서는 만주의 여진족을 회유하는 정책을 폈다고들 합니다. 관작을 주고 나름대로의 자치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명나라에서는 만주의 여진족을 세 부족으로 구별했는데 그 첫째가 송화강 유역의 해서여진, 두 번째가 동가강 및 회령지역의 건주여진, 흑룡강 유역의 야인여진이 그들입니다. 그러다가 명대 말기에 건주여진에서 누르하치라는 거물이 나타나 후금을 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진인들은 발해국 시절부터 조선족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민족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찬란한 역사를 가진 여진족이 이렇게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만주족, 즉 여진인이 어떤 안정된 영토를 가지고 그들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잘 간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진이는 원래가 농경민족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기마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정복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번 이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 그들은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세한 중국의 한족의 피를 점점 빼앗겨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피는 한족의 피 속으로 점점 희석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종의 위기로까지 흘러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인간 생명체의 존재의 앙식이 그러하니까요. 대인의 말씀을 들으니 뭔가 좀 알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북경으로 진출해간 우리의 선조들은 동남만주의 한 귀퉁이에 처박힌 자신들의 뿌리를 잊어갔던 것이로군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인의 해박한 지식에 새삼 놀랐습니다. 소인이 요청드린 대로 우리 마을에 좀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광명을 비춰주소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호는 뜻밖에도 회령의 제가승 마을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 정호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답사의 여정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자니 금방 무슨 대답을 할 수 없었다.